네, 오늘로 4.15 총선이 꼭 5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며 전략 공천을 늘리는 공격적인 물갈이를 예고했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한국당에서는 이번 주 영남권 총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 추가 공모지역 그리고 경선지역 단수공천지역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공천지역에 현재 신창현 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왕 과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첫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인 건데 네. 이걸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공천 물갈이를 했습니다만 하위 20%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원칙으로 경선에서 말하자면 그 감산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인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막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예. 당내에서 분란이 많이 나지 않는 그 과정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윤곽이 됐다라고 하는 좀 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과천시의 정보를 우리 신 의원께서 먼저 이제 뭐 빼서 논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면밀하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했고 또 본인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추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여파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당의 재심 신청이 나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현역 의원 하위 20% 대상에 좀 포함됐었다라고 또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번 부분들은 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신진들이 거목을 끊는 그런 드라마가 있을 것이냐 이게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다는 그런 내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뭔가 하위 20%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했더라 그러면은 좀 더 갈등하고 파도가 치면서 뭔가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너무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공개했다. 그런 점에서는 드라마가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청와대 경력을 쓰지 말자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드라마틱한 어떤 선거 전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창현 의원의 이번에 컷오프 탈락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시끄러운 것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조용한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의 추이가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상황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좀 갈등과 좀 치고받는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창현 의원의 현역에 대한 부분, 그것도 초선입니다. 물론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초선이 이렇게 컷오프 되는 게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라도 컷오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했다. 당 지도부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한 파장도 일어날 것을 지도부가 감내하겠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국당은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드라마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잡음을 좀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하는 파장이 과정이다. 있어야 거기에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예. 그래서 주목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당이 더 징소리 나고 깽가리 소리 나는데 그대로 수위선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20% 현역 의원 그 명단을 공개를 하고 나서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혹은 좀 불만을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무런 소리가 지금 없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공천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도의 좀 잡음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 철저하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정 정도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지만 이 노이즈 마케팅이 된 지역은 말하자면 어떤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도저히 상대방 후보에게 이길 수 없는 완전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판단의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현역 프리미엄이 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일반인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경선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 전략 전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가령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산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부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개인 대 개인을 붙였을 때 현역 의원들하고 상대 후보를 붙였을 때 지금 보는 어떤 일반인들의 민심하고 전혀 또 결과수가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예.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보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공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 좀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하셨는데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이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시끄럽게 잡음을 내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조용히 넘어간 듯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역대적으로 보면 예. 물갈이를 많이 하는 폭이 많이 이겼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지난번하고 또 다릅니다. 스윙보트층이 확 바뀌는 측면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양당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 좀 많아요. 최근에 유권자의 경향이. 예. 그렇다면 인물 구도로 가도 이 선거가 인물 구도의 경향을 띌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현역이 현재 다른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프리미엄과 말하자면 여건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보다 일정 정도는 조용하게 이렇게 현역들이 경선에서 이기는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말하자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개연성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이게 이제 역설적 의미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정치권에 미친 파장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영향도 있지만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역과 신인이 대결했을 때 지금 현장에서 누가 유리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신인들이 손도 잡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인지도 자체에서 현역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진정 국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은 신인이 기성정치적 현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정말 조용하게 갈등을 잠재우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정말 너무 드라마가 없으면은 사실상 한국당의 흥행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진화시키고 이것을 효과를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연구를 했겠죠. 예. 그것이 전략 공천 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의 총선 구도를 본다 그러면은 이해찬 총리가 당내 갈등을 봉합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내 지도부들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 않냐. 따라서 전략 공천 지역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면 그 추가 공모 그리고 경선 지역으로 금태섭 조응천 의원 지역구 포함된 것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뭐 내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조응천 지역은 경기 남양주인데 이것이 이제 경선 지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경선 지역은 실질적으로 추가 공모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왜냐 그러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선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무적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훨씬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현역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한껏 과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선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추가 공모 지역입니다. 이 추가 공모 지역이란 원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있는 사람이 적절치 않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다. 교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또 공모하겠다는 이런 의미예요. 글자 그대로.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거물급이 나타난다든가 또 아니면은 진짜 화제성이 있는 아주 정치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여기에 후보로 등록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당 지도부가 응모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금태섭 의원은 여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두 의원이 지도부와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네.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결정이 또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격렬한 당원들의 뭐 최근에 정봉주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금태섭 의원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한편 다른 방식으로 보면 경선이나 이런 것을 중화 공모를 함으로써 오히려 금태섭 의원에게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계기도 준다고 봐요. 예. 바로 그렇다고 금태섭 의원은 바로 그런 당원들의 반대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서 지역구가 뭐 금태섭 안 된다는 어떤 뭐 청원들도 있고 뭐 지지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
바로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정봉주가 아닌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그리고 그걸 뭐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고 온다면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남양주 갑 같은 경우는 조 의원이 3인 경선이에요. 3인 경선은 오히려 비교적 더 쉬울 수가 있고 네. 경선 비용을 후보끼리 n분의 1 하기 때문에 비용도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뭐 본인이 물론 뭐 지역에서 그 조정천 의원이 어떤 말하면 뭡니까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렵지 않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후폭풍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오히려 그 후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정동영 불가능 나왔을 때 그게 아마 전북일보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권고사항 내렸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권고사항 같으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죠. 예. 이게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알아서 잘하라 이런 어떤 권고적 의미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적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상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진다, 장기화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곤란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 권력 자체가 가진 게 오히려 약자의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한국당으로 하여금 상당히 대시적 국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냐, 권력 힘이 중요하냐 이렇게 구도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고발에 대한 알리바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괜히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심의, 기사심의위원회에서 보다시피 이게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 알리바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리바이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당이라 그러면 사실상 뭐 의원님 계시지만은 실제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순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 이제 남 탓을 하는 부분이 있죠. 뭐 옛날에 정치적 특정 정치 세력에 같이 가담된 적이 있다, 뭐 등등에 있어서 그 임미려 교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빈약해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명쾌하게 그냥 유감이다라고 잘라주는 것이 훨씬 총선 전개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께는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태 이후로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 어떤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하루 뒤에 이제 그 대변인실에서 뭐 사과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그냥 정말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 미안하다, 유감스럽게 표명하면 그거로서 끝날 일이었어요. 예. 우리가 실제로 민주정당,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해오면서 더군다나 촛불 전국에서 실제로 정권을 가져왔을 때 초심을 잃고 우리를 따끔하게 비판한 물론 그 민주당만 빼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 아프고 또 일정한 위법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 감고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로 끝내버렸으면 됐을 텐데 예. 실제로 그 과정도 저는 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당대표나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이 이거 고발하자 했을 때 사무직 당직자들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말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실형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스크린을 하지 않고 고발까지 갔다는 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아픈 부분이고 예.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뭐 치하를 했으면 치하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거로서 끝냈으면 이 일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예. 무슨 그분이 뭐 안철수 계통의 싱크탱크에 있었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 민주당의 아주 저돌적인 공격 대상도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게 빌미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뭐 외부 요구라든지 외부에서 임 교수도 사과하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뭐 정말 모양이 안 쓰지만 그래도 사과 미안하다. 임 교수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할 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일정 정도 필요하다면 당내에서 누가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상황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오늘 박인숙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두 의원 다 한국당에 있어서는 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의원인데 이렇게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당에게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뭐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겠죠. 지금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관심사가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선에 있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한국당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성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은 자 총선 출마에 있어서 전부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지 누구 하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소위 노른자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구.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을 기득권을 놓고 불출마 예. 선언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재밌는 것은 과연 불출마 선언했던 이 두 사람들 또는 앞으로 불출마할 사람들이 과연 미래 한국당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그냥 불출마 선언하고 그냥 정계를 은퇴한다든가 또는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선다든가 이런 행동도 하겠지만은 한국당의 전략 전술상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당 미래 한국당 넘어가줘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인숙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놓고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미래 한국당으로 넘어가느냐는 부분은 20석 넘어줘야 적어도 기호 3번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원들이 개개인 글로 가느냐 마느냐 자유의사 아니냐 이런데 그건 좀 정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개파의 이익적 관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개파라든가 친박 개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 미래 한국당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성적으로 협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가 공론화돼야만이 미래 한국당으로 대거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미래 한국당에 펼쳐진 비례대표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득권을 우리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개인의 이제 의사대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지만은 향후 이 사람들이 미래 한국당 넘어가게 되던 가치 이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아마 계산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직 미래한국당으로 간다 안 간다라는 걸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불출마 선언 사실 이제 이 총선 시작한 초반에 굉장히 좀 나오지 않아서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한국당 내에서도 하나 둘씩 불출마 선언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뭐라자면 김순태 의원 같은 1심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검사가 다시 재심을 신청하면 항소심 또 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사실 벅차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두 분 다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이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선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실 이런 여당의 흐름이나 코로나나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자유한국당이 자신 있게 뭔가를 이길 수 있다는 욕심이 있으면 사실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박인숙 의원 같은 거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시 경선을 하는 거라든지 다시 이번에 공천 받는데 본인 스스로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노정된다.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미리 그럴 바에야 나는 불출마하겠다. 예. 원래 이분이 여의사였어요. 그렇죠. 여의사회 예. 회장이었고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흔쾌히 자유한국당에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교섭단체 호남 3당이 말하자면 안철수 계를 빼도 21석이 됩니다. 그러면 3번 정도 달라면 최소한 지금 5명에서 16명 이상의 의원들이 가주셔야만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을 이분들도 본인의 의지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국당에서 수도권 지역 심사 마친 후에 이제 내일부터는 영남권 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PK 지역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우 전 지사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대충 뭐 여의도 과외 증가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서 종합해 보면은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는 것이고 예. 김태우 의원도 뭐 창원 선산 이런 쪽으로 그대로. 그쪽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당으로서도 이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자꾸 이게 당의 지도자급, 뭐 대표급들, 중진급 이상의 어떤 의원들의 지역구를 두고 왈가불가하게 되면은 결국 당내 내용으로 또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저러한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공천 자본 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PK, TK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PK 지역은 상당한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전 대표의 영향력이 어떻게 과시되냐에 따라서 판세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실제 뭐 다 아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칙복수 아니겠습니까? 인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두관 의원과의 만약에 맞대응 구도 이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 예측할 수 힘든 그리고 이제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그렇게 되면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쪽이 대부분 승산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지 않겠나 그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천에서 만약에 이제 PK 지역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공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TK 지역 물갈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반발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김영호 의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과 홍준표의 의원과의 어떤 비중적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큰 선거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지역 포스트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뭐 대구는 누가 맡고 경남은 누구 맡고 예. 충청은 누가 맡고 이런 포스트 개념을 가게 되면은 뭐 그러한 논란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TK 지역이나 PK 지역이나 공이 비슷합니다만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 여기에 잘못 손을 대게 되면 정말 공천 갈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뭐 세 가지 원칙에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지지도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의원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의 후보로 당선을 뺏긴 의원 또 그리고 의정 활동에 있어서 폭행이라든가 뭐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좀 TK가 PK 지역은 뭐 가능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뺏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한국당의 특파친 TK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기가 과연 쉬울 것이냐. 그럼 물갈이 폭이 그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크다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 김영호 위원장의 정말 결단이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뭐 김영호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유승민 의원이 출마해서 만약 대구에 나온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부분일 텐데 일단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조금 더 TK 지역만큼은 조금 더 정권을 가지고 다만 이제 실제로 흔히 말하는 구닥다리들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만큼 예. 그렇잖아요. TK들이 계속 초재선밖에 거의 없고 다만 뭐 나이라든지 경륜은 높은 분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예상외로 뭐 5선 다선 의원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부분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좀 아픈 부분은 김두관 의원이 김포에서 양산으로 내려감으로써 오히려 예. 의회의 말해 확전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홍준표가 물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바로 옆 지역군 양산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내려놨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양산 지역 전체 낙동강에서 싸움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갖고 있는 어떤 승패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김태우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주노동당 계열에서 정의당 의원이 갖고 여행국 의원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노회찬 의원이 있던 지역들을 이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는 또 관점이 보여지는 예. 영역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부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뭐가 더 우세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정부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좀 더 앞섰었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그게 좀
뒤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 달보다 약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뭐 그동안 이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10%더 이상 높았는데 최근에 조사하니까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13%포인트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굉장히 긴장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실수 안 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개혁 물갈이가 나오고 드라마틱한 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면에 민주당은 그동안 굉장히 고요하고 잠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란이 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 추세가 잘못하면은 굳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래 내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도층의 입안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중도층의 입안이 실질적으로 약 13% 정도 오히려 하락했다. 이 여권의 지지에서도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 중도층의 지지는 아시다시피 뭐 소선구제 한해, 지금 소선구제 한해 뭐 준영동전 비례대표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당 체제에 있어서 중도 진영에 대한 유권자를 흡수하지 못하면 선거는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진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가 진영 간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중도를 확보할 수 있는 외인 정치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들의 중도 진영이 이 상태에서 굳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더럽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은 추세 자체가 진영 간의 결속을 단단히 고착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도 진영은 지금 이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상태로 그대로 끌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